여기 근방이라도 한국을 점령해버리겠다며 위협을 하고 있는 중국의 대형 폭력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쪽수만 믿고 그대로 마구잡이로 돌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돌격 5분 만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그대로 선체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때 중국 범죄 지하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조직인 헤이쉐후이, 즉 흑사회에 신뢰받는 조직원이었습니다. 전 세계 대중들에게 저희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존재였습니다. 적어도 지하 세계에서만큼은 우리가 왕이었죠. 우리 조직은 광저우의 몇몇 골목길이나 마카오의 뒷골목 도박장만 통제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우리는 전 세계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동유럽, 밴쿠버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저희는 모든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불법 카지노를 운영하고 전 구역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암시장 무기를 조달하는 쉘 코퍼레이션을 운영했죠. 미국에서는 차이나타운을 기반으로 점점 지하 이권 사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항구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 마피아 가문을 매수했어요. 한때 야쿠자들이 분쟁 없이 통치했던 일본에서도 저희는 그들의 지하세계 네트워크의 일부를 조용히 침투하여 지휘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냐고요? 간단합니다. 중국 교민들 덕분이죠.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은 어딜 가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서도 중국인 교민들을 찾아볼 수 있죠.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든 조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심, 그리고 종종 저희 흑사회에 대한 충성심을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의 중국 커뮤니티는 흑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보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저희는 그들에게 보호, 고용, 지역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흑사회는 세계를 먹어치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식이 무너진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사실 흑사회에는 한국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조직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이상했죠. 전 세계에서 중국 교민들이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중국과의 거리도 가까운 만큼 한국을 집어삼키기는 매우 쉬울 게 분명했는데, 도대체 전 세계를 집어삼킨 흑사회가 왜 한국만큼은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다 저는 제 흑사회 선배에게 이러한 이상한 규칙이 생긴 이유에 대해 듣게 됩니다. 첸, 한국 놈들은 독종이야. 그들을 절대로 얕보면 안 돼. 2000년대 초반, 흑사회가 인천 차이나타운을 목표로 삼아 서울에 번영하는 나이트라이프와 비즈니스 분야까지 전부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 처음에는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지.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줬고, 우리는 무기, 현금, 그리고 최고의 해결사들을 데려와서 순식간에 한국의 이권 산업을 먹어치우려고 했어. 우리는 한국 상인들을 협박하기 시작했고, 의문의 화재를 발생시키는 등 한국을 접수해 나갔고, 다른 국가들처럼 한국도 손쉽게 넘어올 것 같았지.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군. 한국의 시민들은 우리의 협박에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았거든. 그들은 오히려 흑사회 조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CCTV에 녹화된 비디오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경찰에 넘겼지.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어. 조직적인 저항이었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은 처음 겪어봤기에 오히려 한국인들의 기세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경찰이라고 우리를 어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너도 알다시피 흑사회는 지역사회를 장악하면서 경찰들까지 협박으로 매수해버리거든. 당연하지. 흑사회 조직의 전투력은 한 나라의 경찰을 훨씬 상회할 정도야. 군대 정도는 끌고 와야 겨우 우리를 막을 수 있지. 그러나 나는 그때를 절대로 잊지 못해. 바로 한국 경찰의 기동 특수부대가 우리의 본거지에 침투해온 그날을 말이야. 그렇게나 강인하고 존경스러웠던 선배지만 그는 잠시 말을 마친 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단 5시간이었어. 막대한 조직원 수와 무기들을 가진 우리 흑사회가 완전히 소탕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말이야. 한국의 특수경찰부대는 망설임 없이 우리의 본거지에 들어오더군. 아직까지도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겠어. 그들은 새벽에 공격을 감행하여 4개의 도시에 분산된 본거지를 동시에 조정하고 하루아침에 흑사회 한국 지부를 해체해버렸어.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체포되었고 압수된 무기와 현금, 약물이 트럭 전체를 가득 채웠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내가 추측하는 바로는 한국의 시민들과 한국 경찰은 하나였기 때문이야.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두려워했을 때
한국인들은 우리를 무시할 뿐이었어. 다른 이민자들이 침묵을 지켰을 때 한국의 시민들은 용기를 가지고 법 집행기관과 협력했지.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위협하려던 많은 한국 상점 주인들이 군대에 복무한 경험이 있거나 참전용사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야. 한국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2년의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거든. 이들은 얕잡아 볼 만한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었던 거지. 이들은 실제 전투에서 훈련된 전사들이었어. 우리가 보복하려고 했을 때 한국인들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도 전부 여기에 있던 거야. 중국 본토의 흑사회 수뇌부들조차 한국을 완전히 떠나라고 명령할 정도로 완전하고 굴욕적인 패배였어. 우리는 유럽, 동남아시아 등 세계 모든 곳을 정복했지만 한국에서만큼은 그냥 진 게 아니라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이지.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조직에 전해 내려오는 속삭이는 전설들 사이에서 한국은 다시는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할 공포의 땅이 된 거야. 지금까지도 말이야. 그랬습니다. 흑사회의 규칙 중 하나인 한국인들은 절대 건들지 말라는 규칙은 이때의 굴욕적인 기억 때문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흑사회는 미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들의 코리아타운조차도 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때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컸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의 패배는 서서히 기억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굴욕을 맛본 흑사회 조직원들은 은퇴하거나 사라졌죠. 그리고 젊고 야심차며 글로벌 지배력에 취한 새로운 세대의 조직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우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흑사회는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에서 정부까지 매수하고 도시의 지하 카지노를 넘쳐나게 했습니다. 동유럽 항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캐나다의 약물 경로를 확장했으며 호주의 국회에 꼭두각시 정치인들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돈도 많았고 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초적인 폭력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이젠 더 이상 한국을 겁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 내의 코리아타운을 맛보기로 점령하는 거였죠. 서울이 아니라 미국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이 뇌 속에 각인되었던 일부 나이든 수뇌부들은 불편해하며 눈을 피하더군요. 그러나 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코리아타운을 접수한다면 조직 내에 뿌리 깊게 박힌 한국에 대한 트라우마는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 본토를 점령하는 것도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 본토는 역사상 유례없는 황금기를 맞이한 상태예요. 그들의 지하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유통되는지 알기나 하세요? 우리가 한국 본토를 접수한다면 흑사회는 이제 아무도 막지 못하는 강력한 조직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의 국가보다도 거대해질지 모르죠. 확실히 제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매 따라 코리아타운도 덩달아 번성하기 시작했고, 수천 개의 한식당, 노래방, 스파, 고급 부티크 등 번잡한 분위기로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돈이 있는 곳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본토에 대한 탐스러운 먹잇감도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죠. 한국 노래방 뒤에 지하 도박장을 설치한다면, 그리고 허위 신분증을 가진 조선족 노동자들을 나이트클럽에 몰래 들여보낸다면, 한국 사업주들을 중국 계열사로 천천히 교체한다면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예상해보세요. 그렇게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의 확장 계획은 중국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되었죠. 우리는 코리아타운을 둘러싼 중국 커뮤니티에 접근했습니다. 많은 중국 교민들이 한국인들과 오랜 경쟁 관계를 맺고 있었고, 요즘에는 한국인들에게 모든 이익을 뺏기는 상황이라 중국 교민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은 상상 그 이상이더군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조직에게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위치 정보 파악을 도왔고, 누가 취약한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구태여 묻지 않아도 전부 털어놓았죠. 그 대가로 우리는 호의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인들을 몰아낸다면 저렴한 임대료와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거든요. 방콕처럼, 밀라노처럼, 파리처럼 곧 우리는 평소와 같은 압박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조직원들을 이용해 입구를 서성이며 손님들에게 겁을 주었고, 소방 담당자나 식품안전 담당자로 위장한 요원들이 무작위 검사를 수행하며 그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낙서, 의문의 화재 등 저희의 전형적인 방법에 한국인 교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경찰들은 할 일이 많고 특히나 외국인에 대한 일은 항상 뒷전으로 생각하죠. 이런 취약성을 노려 우리는 합법성과 불법성이 연기로 흐려지는 회색지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작업을 마친 우리는 다음 단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대한 중국의 완전한 통제였죠. 요즘 한국의 BBQ 식당, 한국식 노래방 등 한국의 모든 것이 유행이라던데 우리는 한국인들의 것을 전부 빼앗고 계속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중국 자본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전혀 모르겠죠. 심지어 저희는 코리아타운의 상징과도 같은 한국문화센터나 여러 한국의 뿌리와 다름없는 공간들을 매춘 업소로 바꾸며 한국의 뿌리를 완전히 짓밟아 놓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이름으로 돈을 버는 공간에서 뒤에서는 조용히 중국 국기가 펄럭이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인들에게는 절대로 까불지 말라고요. 그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일 뿐이에요. 저희는 그들을 완전히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를 집어삼킨 저희에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거든요. 예상대로 활기가 가득 찼던 코리아타운에는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더군요. 네, 분명 처음 몇 주 동안 코리아타운은 피를 흘렸습니다. 두부 가게에 불이 났고 한 태권도장의 벽이 위협적인 문구로 훼손되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 부부의 빵집에서 유리에 총알 구멍이 뚫렸고 한국인들이 세워둔 차들의 타이어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미국 경찰들은 역시나 사건을 접수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라는 나태한 반응을 보였죠. 다른 국가들처럼 한국인들도 도망가거나 저희에게 굴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틀렸어요. 그날은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갑자기 건장한 한국인 아저씨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저희 조직원들 몇 명을 그대로 잡아서 끌고 가 버리더군요. 그들은 조직원들을 경찰서로 끌고 갔고 그렇게 끌려갔던 조직원들은 다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어떤 강력한 힘이 그렇게나 나태한 미국 경찰을 움직이게 했단 말인가요? 그렇게 몇 명의 조직원들이 더욱 검거된 끝에 저희는 그제야 사건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경찰의 도움이 아닌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을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CCTV를 설치했고 이러한 CCTV를 바탕으로 저희의 범죄 행각을 모조리 분석하여 미국 경찰이 수사하기 쉽도록 정리한 뒤 그대로 신고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 경찰이 출동을 거부했기에 한국인들이 직접 힘을 합쳐 조직원들을 검거 후 경찰서에 넘긴 거였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수로 그렇게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조직원들을 잡아서 경찰서에 넘길 수 있었던 걸까요? 이러한 호기심도 잠시, 이에 대한 수수께끼도 곧 풀리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조직원들 몇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을 당해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거든요. 이건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었기에 저희 모두는 그저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한국인들의 짓이더군요. 한인사회는 동네 경비대라고 불리는 자원순찰 부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아닌 휴대폰, 바디캠, 무전기, 정밀 조정 장비로 지붕, 골목 모퉁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배치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실시간으로 흑사회 활동 지도를 공유했죠. 한국인들은 번호판, 조직원 얼굴 사진, 행동 패턴 및 습관 등을 목록화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직원들이 한국인 노래방 주인에게 임대료를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자 그대로 들이닥쳐 조직원들을 때려 눕혀 버린 거였죠. 그들이 어떻게 주먹 하나로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원들을 때려 눕혔을까요? 한국인들에게는 감추고 있는 진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원 앞을 청소하고 있는 늙은 한국인 할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배불뚝이 식료품점 주인 아저씨는 해병대 출신의 군필자였죠. 안경을 쓴 채로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는 빨래방 주인은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온 위협적인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였습니다. 저희는 침묵을 두려움으로 착각했고 친절을 나약함으로 착각했지만 한국인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였죠. 결국 군대까지 다녀온 남자들 앞에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당백의 강력한 사람들이었고 저희는 함께 활동하는 조직원들의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3명의 조직원들이 동네 바비큐 가게를 운영하던 중년 한국 남성을 훈육하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되어 가게 셔터를 잠글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두운 뒷골목에서
금속 막대를 들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3분 뒤 조직원 한 명은 자신의 부러진 코로 질식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손목이 부러졌으며 세 번째는 이빨이 부러져 비명을 지르고 있더군요. 푸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 아저씨는 알고 보니 그저 평범한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바논으로 파견까지 갔다 온 특수부대 출신이었죠. 우리는 한국인들을 얕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폭력의 전문가인 우리에게 맞불을 놓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진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인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전직 군인들입니다. 전략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자신의 몸을 지키는 방법쯤은 터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를 가졌던 조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두려움에 잠식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잠자는 거인을 깨운 모양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단결은 식민지 시절과 전쟁, 그리고 국가 분단에서 살아남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저를 향해 선택을 강제한 셈이었습니다. 이대로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더 큰 무력으로 맞설 것이냐를 말이죠. 당연히 저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세가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지금 결정을 내려야 했죠. 바로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세가 완전히 꺾인 원주민들이 도망가거나 항복하고 저희 편으로 돌아선 상태에서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하는 게 일반적인 흑사회의 방법이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특수한 경우였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무모한 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된 작전 실패로 인해 기세가 꺾이자 흑사회의 지도부 또한 전면적인 공격을 승인했고 저희는 이제 코리아타운을 완전히 접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거의 60명에 달하는 병력이 새벽 사이에 무기를 소지한 채로 코리아타운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더군요. 뭔가 미묘했어요. 누군가가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은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30초 만에 그 지역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의 기습 작전을 사전에 인지한 한국인들은 저희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현지 전력망을 조용히 해킹한 한국인 기술자가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했던 거였습니다. 사실 코리아타운에는 이상하리만큼 엘리트들이 많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 내의 한국인들은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다니거나 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엔지니어들이 이상하리만큼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책상 위에서 펜대나 굴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예상 밖의 놀라운 활약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튼 시야가 차단된 저희는 한국인들에게 각계격파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소화기와 섬광탄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것들은 페퍼 스프레이로 개조된 상태였기에 연기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저희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해버렸습니다. 제대로 도망갈 수도 없었고 숨을 수도 없었어요. 이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데 그것은 물 대신 형광물질을 도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말은 저희는 어디로 숨더라도 반드시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니, 숨어봤자 소용이 없었죠. 지하 차고에 숨으려고 했던 조직원들은 한 한국인 건축학과 학생이 이미 건물의 평면도를 출력하고 모든 입구에 열 센서의 움직임 데이터를 덮어놓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열 감지를 통해 한국인들은 조직원들이 숨어있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서 체포했죠. 코리아타운을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나가려고 했던 조직원들도 일망타진을 당할 뿐이었어요. 열 감지와 페퍼 스프레이 부착 장치를 갖춘 드론은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왔거든요. 드론은 원래 야생동물 추적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침입자를 향해 쫓아왔고 결국 조직원들은 기침을 하고 울고 구걸하며 기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십수명의 코리아타운 주민들이 마스크, 장갑, 경찰 제출용 증거 패키지를 들고 그들을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결국 싸움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분산된 저희 조직원들 대부분은 매복하고 있던 한국 교민들에 의해 하나둘씩 붙잡히고 말았거든요.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저희의 계획을 눈치챘던 것일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저희의 모든 비밀 대화와 모든 채팅 로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보원의 휴대폰에 설치된 해킹된 단체 메시지 앱 덕분에 한국인들은 모든 적의 계획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었죠. 현재 미국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의 젊은 소프트웨어 공학도는 앱의 암호화를 역설계했고
그는 매일 해킹한 정보를 코리아타운 내의 지휘실에 전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군장교 출신의 한국인들은 이를 토대로 완벽한 계획을 설계했던 거였죠. 한국인들은 흑사회의 정확한 공격 계획을 진입 지점과 시간까지 알고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전멸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했어요. 분명 저희를 도와줄 후발대가 출동했어야 했고, 그들이 출동해서 저희를 도왔다면 이번 작전은 이렇게 무참하게 박살나지는 않았을 텐데, 도대체 그들은 왜 지원을 오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후발대를 맡았던 창의뺨을 후려치며 도대체 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냐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창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명 무전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니 지원을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저와 함께 있던 조직원들 모두가 그 무전을 들었다고요.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훔친 무전기를 조작하여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여 저희의 암호화된 통신을 해킹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작전을 알고 있던 한국인들은 해킹 무전을 통해 교란 정보를 흘려 저희의 후발대가 지원 오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심지어 저희의 통신망을 해킹했던 건 한국인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에 저희는 그야말로 완전히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고등학생이나 여자들조차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이번 작전의 실패로 인해 코리아타운에 난입한 60명의 조직원 중 대다수가 경찰로 넘겨졌고 도망친 몇 명도 부상을 당해 더 이상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최악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리적 패배였죠. 생존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예상한 유령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들은 보이지도 않았죠. 어떻게 민간인들이 엘리트 특공대처럼 싸울 수가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작전에 투입되기 싫어요. 한국인들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한국인들은 저희의 트라우마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희는 폭력과 함께 왔고 폭력의 전문가답게 한국인들을 손쉽게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는 전쟁을 위해 훈련한 남자들이 설계한 체스판에 들어왔던 거고 한국인들은 게임을 멈추지 않고 저희를 갖고 놀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얕잡아봤다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제가 밀어붙였기에 시작되었고 만약 실패로 끝난다면 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총을 사용하는 거였죠. 그동안은 총을 사용하며 살상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일이 커진다면 미국 경찰들이 출동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판사판인 상황이었고 이젠 총기로 무장한 조직원들은 코리아타운 내의 모든 한국인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의 영리한 전략은 필요 없어. 더 이상 싸움 실력도 필요 없지. 총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끝장이니까 말이야. 저는 총으로 마침내 코리아타운의 정신을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전문적인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위협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새벽,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코리아타운에 접근했습니다. 마치 거리를 소유한 것처럼 움직였죠. 하지만 거리는 이미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목표인 한국의 만남의 장소로 여겨지는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그대로 무기를 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을 기점으로 저희는 그대로 포위되었거든요. 각 건물의 옥상에서는 훈련된 한국 참전용사 및 전직 군인들이 저희를 정조준하고 있었고 다른 엄폐물들 사이에는 갓 전역한 것처럼 보이는 젊은 한국인들이 저희의 심장을 조준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한국 남자들은 신병 훈련 중에 전술과 사격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나 저희 조직원들은 중학교 때부터 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정작 총을 쏴본 사람은 거의 없죠. 모든 조직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의무복무로 인해 사격을 잘하지만 자신들은 총을 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는 실전에서 총을 든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저희는 광저우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위해 총을 들고 포즈를 취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죠.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지금의 실전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감싸지도 않고 있더군요. 총을 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이 던진 연막탄이 터짐과 동시에 조직원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계집아이 같은 비명소리를 지르며 왔던 길로 내달리기 시작했죠.
그렇게나 한국인들을 전부 쓸어버릴 거라며 자신은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총 하나로 고향마을 공항까지 제압했다던 창은 핫도그 가판대 뒤에 숨어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은엄패를 하며 저희에게 접근하는 한국인들의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고 조용히 속삭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진짜 군인처럼 움직이잖아. 도대체 이 동네 정체가 뭐야? 저는 몸이 굳어서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거든요. 일전에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들은 경찰들조차 외면했을 때도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 한국인들이 마음먹고 방아쇠를 당긴다면 저는 그날로 끝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대로 온몸이 굳어 벌벌 떨고만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우통을 벗고 무릎을 꿇었고 두 손을 번쩍 들며 항복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인들이 들이닥쳐 저를 그대로 포박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조직원들, 마카오, 방콕, 베를린을 주름잡았다고 자랑하던 조직원들은 몰래 화재 경보를 울린 후에 중학생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포위당하자마자 계집아이처럼 넋놓고 울며 온몸이 굳어버린 사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총 한 발 쏴보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 말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늑대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짖는 개에 불과했고 저는 개처럼 끌려가 한국인들의 아지트에 감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에서 저는 놀라운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한국인들은 제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고 무섭지도 않다는 듯 제 손을 풀어주고 신사적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앱을 제게 건네더군요.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허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연 폴더에는 제 모든 것이 들어있더군요. 제 사진, 공항에서 사용했던 가짜 이름이 아닌 제 진짜 이름, 제 중국 주소, 채팅 로그 등 전부가 말이에요. 그렇게나 평범하고 만만하게만 보였던 한국인들은 다들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는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무기와 폭력,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인들은 이미 퍼즐을 풀어낸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저희가 민간인을 상대로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감히 전략을 본능으로 여기는 미친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상했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저희를 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를 함정으로 굴욕으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갑자기 몇 년 전 광저우에서 제가 서울로 세력을 확장하자고 제안했을 때 선배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잊어버려. 그들을 건드렸다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당시에는 선배가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그가 겁쟁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뒤늦게 이해해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선배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한국인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한국인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야 했을 때조차도 말이죠. 저를 포박한 한국인들은 제게 3일만 갇혀 있으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다음 저를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자신들은 미국 경찰과 소통 중이고 3일 뒤에 미국 군대가 개입된 소탕 작전이 시작되니 흑사회 조직이 완전히 뿌리째 뽑힌 다음에 저를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매우 뛰어났고 그들이 저희를 이겼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방인인 그들이 미국 경찰과 군인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요? 결국 저는 어이가 없어서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미국 경찰은 돈, 피, 언론 보도가 없으면 신경 쓰지 않아요. 심지어 당신들은 이곳에서 외국인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한국인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봉인된 소포를 주 보안관 사무실과 연방 태스크포스 관계자들에게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론을 이용해서 저희 창고의 약물에 대한 여러 상 이미지를 촬영했고 내부 통신망 해킹을 통해 저희 지하실의 청사진과 저희의 가짜 신분증, 차량 목록 등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군대를 다녀와 본 한국인들은 군사 분석가들이 수개월에 걸쳐 분석 작업을 하는 것처럼 포착한 저희의 정보를 통해 완전한 전술적 문서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미국 측에 넘겼던 것입니다.
패킷을 받은 FBI 요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저희 팀이 1년 동안 모으고 정리한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네요. 도대체 누가 이것을 정리한 거죠? 상당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가 분명해요. 그러나 이건 모두 한국인 민간인들이 해낸 것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든 증거들을 넘긴 한국인들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왔다고 했어요. 미국 측이 모든 공로를 가져가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증거들, 당신들이 포착했다고 하세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코리아타운 거리에서 불법 조직들이 제거되는 것뿐입니다. 미국의 군대 및 경찰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갈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그저 화력으로 기습하면 3분 만에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야말로 확실한 승리이자 위험 없는 영광이었죠. 이제 단순한 습격이 아닌 합동 태스크포스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말한 대로 흑사회의 주요 거점인 외곽에 버려진 공장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미국 팀이 예고 없이 진입하자마자 흑사회 조직원들 모두는 그대로 검거되고 말았죠. 수십 명의 흑사회 구성원들이 잠든 상태에서 완전히 방심한 채로 잡혔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모든 조직원들도 한국인들의 완벽한 정보 때문에 그대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압수된 불법 무기와 약물들은 저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게 만들었죠. 저는 한국인들이 만든 감옥에 갇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이 유기견처럼 끌려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싸우지도 않은 전쟁의 공로를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들의 명예를 조롱했지만 이제 저희는 그들에 대한 기억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잔인하게도 너무나도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 그들은 경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를 구하고 있던 거였죠. 그때가 도망쳐야 할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흑사회를 탈퇴하고 고향마을로 도망쳤습니다. 흑사회의 가장 강력한 강령은 반드시 보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한 대를 맞으면 10대로 되돌려주는 반드시 보복을 하는 인생을 살아왔죠. 그러나 저는 지금 한국에 대한 보복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도저히 한국에 관한 뉴스조차 볼 수가 없었죠. 그들의 언어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군대처럼 조율했던 방식이 기억납니다. 그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저희 시스템을 해킹한 방식. 그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번개처럼 치는 방식이 떠오릅니다. 때때로 저희 마을의 껄렁껄렁한 깡패 녀석들이 술집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우리는 코리아타운을 불태울 거야. 우리는 서울이 우리를 존중하게 만들 거야. 저는 그저 웃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네죠. 자신 있으면 한번 시도해봐. 내가 3일은 버틸 수 있나 보자. 실제로 겪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한국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위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겼기 때문이죠. 그 불량배가 한국인들을 위협하고도 운이 좋다면 살아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는 저처럼 다시는 무기를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 경력이 그대로 끝나버린 것은 총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 때문도 아니었죠. 그저 단 한 가지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침묵과 정확성, 그리고 주저함 없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본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세요. 그들이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세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